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4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3장 정신장애 증상과 분류인데요. 지금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이 강의를 촬영 중인데, 오늘 오전에도 대면, 그러니까 출석 수업이 또 한 주 연기됐다고 계속 반복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시작이 돼야, 대면 수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언제 시작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예정대로 계속 진행을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3장 정신장애 증상과 분류인데요. 자, 이 책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신건강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실무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다면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어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증상과 분류인데요. 자,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자, 펜을 좀 열고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표현은 정신보건 이런 표현도 지금도 일부는 쓰고 있고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관련된 임상심리사 다 포함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포함되겠고요. 전문가들은 정신장애 증상과 진단 분류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저 클라이언트 또는 저 환자가 이러이러한 증상, 이러이러한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이러이러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을 의사소통할 때 일단 그 증상 자체에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고요. 또 진단명 자체를 모른다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타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증상에 관련된 용어들, 개념들, 또 진단명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이것만 해도 또 한 학기 분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겠고, 이 챕터에서 3장에서 전반부의 증상 그리고 후반부의 진단, 두 주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나온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벌린 문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그걸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몇 문장으로 다루어도 충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3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문장 한 문장 빼놓을 문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의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갈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접근할 때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걸 전망한다면 그야말로 빼놓을 수 아주 그냥 요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모든 문장을 버릴 만한 문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증상은 신체적인 질환과 달리 환자의 언행을 잘 관찰해야만 알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정신적인,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심적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잘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신체적인 질병은 앞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혈압계가 재주면 됩니다. 140, 혈당, 200 딱 나옵니다. 숫자로 기계가 찍어내서. 그런데 정신장애 증상은 그렇게 기계로 찍어내서 알아낼 방법이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전혀 없고, 그래서 환자의 언행,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환자의 행동이 어떤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 내면에 이런 문제점, 이런 증상과 또 이런 말과 행동을 보고 진단명을 낼 수 있는 것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지 물론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학기가 좀 진행이 되면 내가 여러 학교에서 여러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사례를, 이런 예를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학기 중간쯤 되면 반복해도 관계없겠고요. 내가 땡땡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정신과 의사가 어떤 환자를 면담하고 이제 복도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혼잣말로 한 거였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한 게 아니었는데 그 면담한 환자가 그 행동도 보이지 않고 물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이한 행동이긴 하죠. 우리는 보통 가만히 꼿꼿하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죠. 가만히 5분 동안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움직임도 없고 말도 정말로 전혀 안 해요. 몇 개월 동안 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게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환자의 언행을 보고 근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진단명을 내려야 되는지 답답한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물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행동이긴 해요. 그래서 뭐 약도 주고 하기는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언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신병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인격 기능.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로는 61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신병리란 비정상적인 인격 기능이고 이것은 행동, 사고, 의식의 면에서 볼 때 쉽게 눈에 띄는 인간 행동의 장애를 인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외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힘이 강하거나 자신의 방어 기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역동 균형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형이 깨진 후에는 여러 가지 정신병 현상들, 즉 표정과 태도가 다르게 되고 행동, 의식, 정동, 사고, 지각, 기억 등에서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전형적인 이 다이나믹 역동이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정신역동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정신역동이론이 현재 정신과의 영역에서 정신장애를 다루는 영역에서 이 정신역동이론을 전면적으로 여기에만 기초하는 임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하고 접근하게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 정신역동 한 가지 프로이트 이론에만 국한해서 접근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말은 정신역동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아가 있으면 초자아가 있고요. 다 쓰지 않을게요. 원초아가 있죠. 인간의 욕망, 사회의 규범이 내면화, 심리 내면에 내면화된 것, 이 두 가지를 조절하고 있는 게 자아이고 프로이트는 자아 기능이 강한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균형이 깨져서 원초아가 너무 강하거나 초자아가 너무 강할 경우에 즉 자아 기능이 붕괴될 경우에 즉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자아 기능이 낮아지지 않도록 자아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자아 방어 기제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목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아가 방어되지 못하고 원초아나 초자아가 너무 강해졌을 때 원초아가 너무 강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막 배고프면 막 마트 가서 훔쳐먹고 성적으로 어떤 삶을 원한다면 강제로 막 접근하고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는 행동일 거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초자가 강해도 너무 강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신과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도덕적이어서 자신의 어떤 아주 사소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을 하고 그냥 다 그러려냐고 넘어가죠.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근데 자신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고 또 어떤 신의 처벌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경우에 즉 도덕 규범이 너무 강하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아의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 이 경우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증상입니다. 진단은 그렇죠.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1, 2, 3강은 주로 증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진단명, 조현병, 우울증, 강박증,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신장애에 대해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물론 이 증상이 다 나타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진단명에서 공통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일단 증상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괄호 1번의 기분과 정동장인데요. 개념적인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 기분과 정동에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요소들을 감정이라고 하고, 현재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동이라고 하고, 지속적인 감정 상태를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짧은 문장인데 처음 듣게 되면 좀 혼동되죠. 감정을 크게 두 가지, 정동과 기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큰 개념이고, 이 안에 세분화된 하위 분류로 정동과 기분 두 개로 나누겠는데요. 정동은 현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골목에 가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럼 우리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게 현재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잘 생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동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정동에 관련된 문제도 개념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의 일시적인 감정이라면 기분, 무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해요. 우울이 그런 건데요. 우울이 지금 1초 우울했다가 그 다음엔 그 우울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우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우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동에 비하면 정동은 현재 나타나는 감정의 생성. 여러분 그 기말고사 아직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A+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쁜 감정이 생성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하고 이제 자랑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A+ 받았어. 기분 좋아. 이게 현재 감정 정동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진 않죠. 우울도 그렇고 행복한 감정도 그렇고 계속 가진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의 우울, 어떤 상황에서의 높은 행복이 너무 쭉 지속이 될 경우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조증의 의미죠. 자, 잠시 후에 보겠고요. 자, 일단 개념상으로 감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동은 현재 일시적인 감정, 기분은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기분, 지속적인 겁니다. 앞에서 방금 했던 그 기분이에요. 자, 기분은 자신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보고되는 전반적인 또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하고, 환자가 보고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는 나는 우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타인이 보기에 자, 우리는 기계로 찍어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관찰되는 상황에서 우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조증과 조증이 있는데요. 진단명 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만, 경조증의 경은 경하다, 마일드하다는 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경한 조증이에요. 그러니까 조증보다는 좀 덜한 조증이고,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명을 다룰 때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 내리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사실 그걸 다 다룰 수 없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은 반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냐 하면, 조증이 오히려 더 이제 현실적 문제를 많이 초래합니다. 환자에게. 조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울한 거에 반대말, 너무 기분이 떠 있다고 표현하죠. 사실 행복한 건데, 행복한 거라고 너무 행복하다한 거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분이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사실 우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안 하니까 문제인 것 뿐이지 사실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조증의 경우에는 무드가 떠 있다는 얘기는 세상을 너무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시각으로 지나치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업을 막 벌리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복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기도 해요.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조증의 현실적 문제이고요. 성관계를 아무하고나 막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성관계라는 것은 특정한 감정을 가진 사람과 이제 애정을 나누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이것이 아무나와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는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우울증에 비하면. 자, 두 번째 반과로 불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진단명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강박증이든 여러 가지 진단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증상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분과 정동장애 안에서 두 번째로 불안입니다. 자, 불안은 두려움, 걱정 등 재난이 임박했다는 지속적인 느낌으로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위협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불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앞뒤에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 행동 상황들은 특히 이 정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면 생존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 옆에 아프리카 한복판입니다.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불안해해야 정상인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으면 이게 알고 보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자입니다. 이게 마우스라 더욱더 안 되는데 사자가 지금 바스락하고 나타났는데 빨리 도망갈 가려는데 안 불안해요. 이건 뭐지? 그런 순간 잡아먹힙니다. 우리의 불안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됐는데 불안해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불안해야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거 내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자연스러운 건데, 불안은 정상인에게도 흔히 경험되는 감정 상태인데요. 불안은 이유도 없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 병적인 불안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른 불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이게 정신장애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지금 앞뒤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없다가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은 100만큼 높고, 이렇게 OX 문제처럼 이분법적으로 접근되진 않아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현저히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정신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자면 우리가 초조함, 그 초조고요. 공황, 공포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네요.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발생했다. 그래서 요즘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들 심심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불안의 한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죽을 것 같고, 심장 마비가 올 것 같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을 못 쉬겠고, 심장은 막 뛰고 불안해지고, 이것이 극도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가수가 노래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서야 되는데, 무대에 서면 심장이 너무 가파르게 뛰고 호흡을 못 하겠고, 불안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면 도저히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안의 한 종류예요. 자, 반거로 3번으로 정동장애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정동이 뭐였었냐 하면, 자, 앞으로 한번 가보죠. 자, 정동과 기분을 나누고, 기분은 좀 전에 했고요. 정동은 현재의 일상의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기쁠 땐 기쁜 감정이 나와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의 의미고요. 정동은 환자 자신에 의해서 표현되고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감정 경험이고요.
외부 표현이 환자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장은 그야말로 한 문장 한 문장 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될 텐데요. 그 중에 64페이지에 보면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감정이 없어서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인 상태인 무감동 상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동이 감정이 생성이 안 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사례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이제 들은 사례인 건데요.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폐쇄병동 말고 개방병동도 많이 요즘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개방적인 체계의 정신병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여러 환자들이 놀이기구에 단체로 놀러 갔답니다. 근데 바이킹을 타는데, 여러분 바이킹 다 타봤을 텐데요.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포와 충격, 내지는 그런 짜릿한 그런 느낌이 생성이 돼야죠. 그리고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여간 소리 지르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감정이 생성되고 표현된다는 얘기인데, 바이킹을 타고 있는 어떤 환자는 무표정, 바이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그냥 무덤덤한 표정에 아무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정동장애인 거예요. 감정 자체가 생성이 안 되고, 생성이 또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무표정하게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린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무섭지 않냐고. 안 무서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동의 장애가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마지막 기타인데요. 반과로 양가성, 즉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 미움과 사랑, 동시에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양가감정. 이 양가감정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죠. 특히 가족복지라거나 이쪽에서요. 또 수치는 자신의 기대만큼 살지 못했을 때의 기분, 또 죄책감,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때 2차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자, 양가감정이나 수치나 죄책감이 있으면 그게 정신장애 증상이냐? 이것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신장애 증상이라기보다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 강하게, 남들은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는데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초자아가 강한 것의 의미입니다. 초자아가 너무 강해서 조그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집착하는 것, 그게 정신장애의 증상이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